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일 수 있다. 아니, 거짓말이라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 현실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아마 피식 웃었을 것이다. 철학적 허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철학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개의 실험실에서 매일매일 검증되고 있는 반박 불가능한 실험 결과들에 기반한 이야기다. 20세기 초 인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상식이 단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뉴턴의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어떤 고전 물리학도 이 미시세계의 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째 뒤흔든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의 핵심에는 세 가지 역설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역설은 단순히 물리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진실을 증명해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관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제 그 세 가지 역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데 경고한다. 일단 이 문을 열면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영원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달이 당신이 보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당연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에서 비롯된다. 1927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물리학 회의. 이 회의는 훗날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된다.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에르빈 슈레딩거,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까지 당대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의제는 단 하나였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이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한 수학적 도구인가? 그리고 그 회의에서 벌어진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인슈타인조차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실험이, 데이터가, 반복 검증이 모두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부터 첫 번째 역설을 통해 하나씩 파헤쳐보자.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단순히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실험이 진짜로 증명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다. 1801년 토마스 영이 처음 이 실험을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빛의 성질에 관한 실험이었다. 두 개의 틈이 있는 판자를 세우고 빛을 쏘면 반대편 스크린에 물결무늬 간섭 패턴이 나타난다. 이것은 빛이 파동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파동만이 서로 겹쳐져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충격적이지 않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물리학자들이 같은 실험을 전자 하나하나를 쏘면서 하기 시작했을 때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전자 하나를 쏜다. 스크린에 하나의 점이 찍힌다. 당연하다. 입자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천 번 반복하면 어떤 패턴이 나타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개의 선이 나타나야 한다. 두 개의 슬릿에서 각각 전자들이 통과했을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간섭 패턴이다.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개의 슬릿을 모두 통과한 것처럼. 잠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자 하나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다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딱딱한 공 같은 입자가 어떻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물리학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하기로 했다.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 장치를 달아놓기로 한 것이다. 어느 슬릿을 지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측정 장치를 달고 실험했다. 그러자 간섭 패턴이 사라졌다. 두 개의 선이 나타났다. 즉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측정 장치를 제거했다. 다시 간섭 패턴이 나타났다. 측정 장치를 달았다. 다시 두 선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전자는 관찰되고 있을 때와 관찰되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입자처럼 굴고 아무도 안 보면 파동처럼 굴고 마치 전자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가? 전자가 의식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우주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멈추지 말자. 왜냐하면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물리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실험을 했다. 전자를 쏘고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다. 이미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어느 슬릿을 지나갔는지 알아내려고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측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슬릿을 지나간 후에 측정해도 간섭 패턴이 사라졌다. 과거를 측정하는 행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꿔버린 것이다. 시간의 방향이 거꾸로 된 것처럼 미래의 관찰이 과거를 결정한 것이다. 이것을 지연 선택 실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실험은 단순한 생각 실험이 아니다. 1984년 존 휠러가 제안한 이 실험은 실제로 여러 번 수행됐고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래의 관찰이 과거를 바꾼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 즉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온다는 상식을 완전히 박살낸다. 잠깐 생각해보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는 어떤 곳인가? 과거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다가 미래의 관찰에 의해 결정되는 곳. 즉,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도 사실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뭔가가,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의 첫 번째 층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중슬릿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깊다. 그 깊이로 내려가려면 먼저 중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란 하나의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슬릿을 통과하기 전 오른쪽 슬릿을 통과한 상태와 왼쪽 슬릿을 통과한 상태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수학적으로는 두 상태의 파동함수가 더해진 형태, 즉 중첩 상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 이 중첩 상태가 붕괴해서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이다.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관찰하기 전에는 현실이 여러 가능성으로 흐릿하게 존재하고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이 선택된다. 자, 이제 소름 돋는 질문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주 전체는 어떤가?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것을 관찰한 존재는 없었다.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의식이 없었다. 아무것도 관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됐는가? 누가 초기 우주를 관찰해서 파동함수를 붕괴시킨 것인가? 이 질문에 물리학자들은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바로 의식의 문제로 이어진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관찰을 하는 의식이 현실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이 지시하는 논리적 규결이다. 유진 위그너라는 물리학자는 이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는 위그너의 친구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이것을 극면하게 보여줬다. 위그너의 친구가 실험실 안에서 양자 실험을 한다. 친구는 관찰을 했으니까 결과를 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위그너는 아직 관찰을 하지 않았다. 위그너 입장에서 친구와 실험 장치는 아직 중첩 상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현실은 다른 것인가? 의식이 현실을 정의한다면 서로 다른 의식은 서로 다른 현실을 갖는 것인가? 2019년 이 사고 실험을 실제로 수행한 연구가 있었다. 광자와 장치를 이용해서 위그너의 친구 사망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두 관찰자의 현실이 실제로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됐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관찰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차이가 아니다. 물리적 사실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당신에게 사실인 것이 나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사실 중 어느 쪽이 더 진짜인지 결정할 방법이 없다. 우주의 절대적인 현실이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화면, 이 글자들, 당신의 손, 이 방, 이것들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양자역학은 심지어 이것들도 파동함수로 기술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거시적 물체는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섭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지만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양자역학을 따른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관찰되지 않을 때 확정된 위치를 갖지 않는다. 당신이 방을 나가면 방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시 당신이 돌아와 관찰할 때까지 흐릿한 가능성의 구름으로 존재하는가?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놀라운 방식으로 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이 등장한다. 이중슬릿 실험을 더 깊이 분석하면 전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히 관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정확히 말하면 관찰이란 것 자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다. 측정 장치가 전자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관찰이다.
꼭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의 광자가 전자와 부딪혀 정보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파동함수가 붕괴한다. 그렇다면 의식은 관계없는 것인가?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어느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인가? 광자 하나는, 하나의 원자는, 하나의 분자는 어디서부터가 관찰이고 어디서부터가 관찰이 아닌가? 이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호함이 바로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다. 오늘날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파일럿파 이론 등 수십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세계 해석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 함의하는 가장 소름돋는 결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957년 휴 에버렛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파동함수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 관찰이 일어날 때 우주는 모든 가능한 결과로 분기한다. 전자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하는 우주와 왼쪽 슬릿을 통과하는 우주가 동시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분기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다세계 해석이다.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 매 순간 매 양자 사건마다 우주는 분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원자들은 수많은 양자 사건을 겪고 있고 그때마다 우주는 갈라진다. 무한히 많은 평행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도 있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 우주도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지 않는 우주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는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실제한다. 소름 돋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가? 아직 이르다. 두 번째 역설이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설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린다. 이중슬릿 실험이 관찰과 현실의 관계를 뒤흔들었다면 두 번째 역설은 공간과 시간의 의미 자체를 붕괴시킨다. 두 번째 역설의 이름은 양자 얽힘이다.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보리스 포돌스키, 나탄 노젠과 함께 논문 하나를 발표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EPR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을 통해 양자역학을 깔아뭉개려고 했다. 양자역학이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놓으니 그것은 불완전한 이론임이 틀림없다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반박하려고 제시한 그 논증이 오히려 양자역학의 가장 충격적인 예측 중 하나인 양자얽힘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양자얽힘이란 무엇인가? 두 입자가 특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 그 이후로 두 입자는 얽힌 상태가 된다. 얽힌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한다. 한쪽 입자를 측정하면 그 순간 즉시 다른 쪽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거리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를 무시하고.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우주에서 어떤 신호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근간이다. 그런데 얽힌 입자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비웃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 안 되니까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64년 존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벨의 부등식이다. 만약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실험 결과는 이 부등식을 따라야 한다. 반대로 양자역학의 예측대로라면 이 부등식이 깨진다. 그리고 실험이 시행됐다. 1972년 존 클로저, 1982년 알랭 아스페, 그 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반복 실험을 했다. 결과는 매번 같았다. 벨의 부등식이 깨졌다. 숨겨진 변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양자 얽힘은 실제한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2022년에는 알랭 아스페, 존 클로저, 안톤 차일링거 세 물리학자가 이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양자 얽힘의 실제성을 실험으로 증명한 공로로. 이제 양자 얽힘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확실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름 돋는 지점이 어디인가? 얽힌 두 입자 중 하나가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250만 광년 떨어진 거리다. 지구에서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안드로메다의 입자는 즉각적으로 상태가 결정된다. 250만 광년의 거리를 넘어 빛의 속도를 초월해 즉각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물리학자들의 설명은 이렇다. 얽힌 두 입자는 사실 하나의 시스템이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측정하는 것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이 더 소름돋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공간이란 무엇인가? 250만 광년 떨어진 두 입자가 양자역학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공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공간은 어쩌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생각을 더 밀고 나간 물리학자들이 있다. 후안 말다세나와 레너드 서스킨드는 양자 얽힘이 공간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얽힘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 공간은 양자 얽힘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ER=EPR 가설로 알려져 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제대로 음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얽힘의 결과물이라면 공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얽힘이다. 그리고 얽힘은 연결이다. 우주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이야기다. 불교의 연기론이 떠오르는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가르침이 수천 년 전 붓다가 명상을 통해 통찰한 것을 21세기 물리학이 수학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어쩌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양자 얽힘이 증명하는 또 다른 소름 돋는 사실이 있다. 비국소성이다. 우주는 국소적이지 않다. 국소성이란 어떤 물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고전 물리학의 기본 가정이다. 당신이 받는 영향은 당신 근처에서만 온다. 멀리 있는 것은 신호가 와야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신호는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다. 하지만 벨의 부등식 위반은 우주가 비국소적임을 증명한다. 우주는 국소적이지 않다. 멀리 떨어진 것들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런데 이 비국소성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빛보다 빠른 통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양자 측정의 결과는 무작위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측정 결과를 보면 어떤 값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무작위한 결과가 다른 쪽의 상태를 결정한다. 즉 어떤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는 무작위이니까. 하지만 이 무작위성 자체가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을 품고 있다. 그 무작위성이 진짜 무작위라면 우주에는 결정론이 없다는 것이다. 원인이 완전히 같아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상태에서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인과율을 뿌리부터 흔드는 이야기다.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그의 유명한 말. 하지만 양자역학은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말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사위를 던지는 신조차 없을 수 있다. 그냥 우주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작위하다고. 이 무작위성은 자유의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만약 우주가 완전히 결정론적이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고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말하는 근본적 무작위성은 어쩌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물론 무작위성이 곧 자유의지는 아니다. 무작위한 결정이 자유로운 결정과 같은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완전히 닫힌 결정론적 우주보다는 자유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더 직접적으로 소름 돋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세 번째 역설이다. 세 번째 역설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역설이 남긴 또 하나의 충격적인 함의를 짚어야 한다. 양자 얽힘은 우주의 탄생과도 연결된다. 빅뱅 직후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한 점에 몰려 있었다. 그 말은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처음에 서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원래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어졌지만 그 얽힘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과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을 이루는 원자들이 양자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다. 당신과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 안에 있다. 구분이 없다. 이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다. 양자역학이 수학적으로 허용하는 가능성이다. 물론 거시적 세계에서 이 얽힘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얽힌 시스템일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역설로 갈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역설은 앞에 두 역설을 종합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 가장 불편한 진실을 들이민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단순히 측정의 한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측정 도구가 완벽하지 않아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다.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 도구의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연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에 발표한 이 원리는 다음을 말한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수록 운동량을 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운동량을 더 정확하게 알수록 위치를 덜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두 양의 불확정성의 곱은 항상 플랑크 상수를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크거나 같다. 중요한 것은 이지 우리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의 한계다.
입자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운동량을 동시에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씹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책상 위에 있는 커피잔의 위치는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가? 고전 물리학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든 물체는 특정 위치에 특정 속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아니라고 말한다. 커피잔을 이루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는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현재 상태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루는 모든 입자들은 위치와 운동량이 흐릿하게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당신은 정확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 있고 아주 낮은 확률로 다른 곳에 있다. 물론 당신 같은 거시적 물체에서 이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작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가 더 소름 돋는 것은 그것이 진공의 성질을 설명할 때다. 진공을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 입자도 없고 아무 에너지도 없는 완전한 무. 이런 진공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도 불확정성 관계가 있다. 즉,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불확정하다. 에너지가 0인지 아닌지도 불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진공에서도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한다. 진공은 텅 비어 있지 않다. 진공은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다.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겨났다가 즉각 소멸하는 과정이 매 순간 우주의 모든 진공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사실은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실험으로 증명됐다. 카시미르 효과라는 현상이다.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깝게 붙여놓으면 그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진공요동에 일부 파장이 들어갈 수 없다. 밖에서는 모든 파장에 진공요동이 있지만 안에서는 일부가 없으니 압력 차이가 생겨 두 판이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이것이 카시미르 효과고 실험실에서 측정됐다. 진공이 텅 빈 것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것이 우주론으로 연결되면 더 충격적이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 오래된 질문에 양자역학은 놀라운 방식으로 답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무, 즉 에너지가 정확히 0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양자역학이 금지한다. 불확정성 원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양자역학의 법칙 때문에. 완전한 무에서 우주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양자요동 때문이었다고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많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한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 에너지가 생겨났고 그것이 급팽창해서 우주가 됐다. 우리 우주 전체가 진공의 양자요동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진공의 요동이라면 어떤 기분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연히 불확정성 원리의 허용 때문에 우주가 탄생했고 그 우주에서 별들이 생겨나고 별의 죽음으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소들이 모여 지구를 이루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당신이 됐다. 이 전체 과정의 첫 번째 원인이 양자요동이다. 세 번째 역설이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불확정성 원리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결정론이란 우주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처음 조건이 완전히 같으면 결과는 항상 같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다면 우주의 미래 전체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라플라스의 악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라플라스가 상상한 전지전능한 계산기. 만약 라플라스의 악마가 가능하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떤 말을 할지, 그 모든 것이 우주 탄생 직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냥 결정된 경로를 따라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라플라스의 악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존재도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것이 결정론을 무너뜨리는가?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한다. 다른 일부는 무작위성이 자유의지는 아니라고 말한다. 내 선택이 무작위하다면 그것도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우주는 완전히 결정론적이지 않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없다. 이것은 물리학이 증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열려있다.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는 아직 인류가 탐구 중이다. 불확정성 원리가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간의 화살 문제다.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가?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 뉴턴의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까지도 시간 방향에 대해 대칭적이다. 즉 방정식 자체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성립한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정식으로 보면 위로 흐르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느끼는가? 왜 과거는 기억하지만 미래는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깨진 달걀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가?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설명했다. 우주의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방향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답이 아니다.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시간의 방향인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양자 얽힘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 얽히면서 정보가 퍼져나가고 그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거시 세계에서 시간의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화살은 양자 얽힘의 결과물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시간조차도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은 양자 얽힘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은 사실 양자 얽힘이 만들어내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직전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 친구의 죽음을 위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완고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시간 자체가 창발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역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역설, 이중 슬릿 실험과 측정 문제는 이것을 보여줬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관찰되지 않은 것은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조차 미래의 관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주에 관찰자 독립적인 절대적 현실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역설, 양자 얽힘과 비국소성은 이것을 보여줬다. 공간이 근본적이지 않을 수 있다. 멀리 떨어진 것들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분리는 환상이고 연결이 본질이다. 세 번째 역설, 불확정성 원리는 이것을 보여줬다. 시간이 근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도 실제로는 에너지로 끌어오른다. 우주는 무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 결정론은 틀렸고 미래는 열려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현실, 공간, 시간.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흔들린다. 현실은 관찰에 의존한다. 공간은 얽힘의 결과물이다. 시간은 양자 과정의 창발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정보다. 존 휠러는 만물은 비트에서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이다. 입자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모두 정보의 표현이다. 물리적 세계는 정보의 세계에서 나온다. 이것을 정보 물리학이라고 한다. 오늘날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이 관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의식이다.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의식이 정보만큼이나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맥스 태그마크는 의식이 물질의 특정 상태라고 주장하고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이 정보와 독립적인 물리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로저 펜널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의식이 뇌의 미세 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오르크 또는 오케스트레이티드 오브젝티브 리덕션 이론이다. 이 이론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 물리학이 의식을 단순히 물질의 부산물로 치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찰이 현실을 만들고 관찰자 없이는 현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의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추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단순히 물리학 강의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양자 입자의 수준에서 관찰이 현실을 결정한다면 거시적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 무엇을 관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와 공명하는 이야기다. 양자얽힘이 말하는 연결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주의 근본에서 분리는 환상이고 연결이 본질이라면 당신과 나의 분리도, 인간과 자연의 분리도, 나와 우주의 분리도 어쩌면 우리 인식의 한계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물리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불확정성이 말해주는 열린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우주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창조가 가능하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다. 물론 이런 연결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거시세계에서 작용한다고 단순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양자치유, 양자의식, 양자운 같은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학적 정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말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미래는 열려 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리학 법칙을 넘어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 함의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역설이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들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표면만 긁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설로 돌아가서 이중 슬릿 실험이 말해주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더 파고들어보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1935년에 제안한 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의 역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이 사고 실험이 오히려 양자역학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됐다.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가 하나 있고 그것이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와 고양이가 죽는다. 방사성 원자가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다. 1시간 후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어떤 상태인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찰하기 전까지 방사성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의 중첩에 있다. 그리고 그 원자와 연결된 독가스 장치, 그리고 고양이도 모두 중첩 상태에 있다. 즉, 고양이는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 상자를 열어 관찰하는 순간 중첩이 붕괴해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 슈레딩거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고양이가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코펜하겐 해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 고양이는 죽은 동시에 살아있지 않다. 고양이는 수조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거시물체이고 그 수준에서 양자중첩은 사실상 유지될 수 없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디코히어런스가 일어나서 매우 빠르게 중첩이 붕괴한다. 디코히어런스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양자적 성질, 즉 중첩이나 얽힘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거시물체가 고전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거시물체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디코히어런스가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양자중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코히어런스가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디코히어런스는 왜 중첩이 유지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지만 왜 특정한 하나의 결과가 선택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여전히 양자역학의 핵심 미스터리다. 측정 문제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물리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다. 측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해석을 낳았다. 코펜하겐 해석은 단순히 측정이 일어나면 파동함수가 붕괴한다고 말하고 그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않는다. 다세계 해석은 파동함수는 절대 붕괴하지 않고 모든 결과가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말한다. 파일러파 이론, 드브로이 봄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해석은 입자는 항상 확정된 위치에 있지만 파동에 이끌린다고 말한다. 관계적 해석은 양자 상태는 관찰자의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거래적 해석은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파동과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파동이 만나 거래를 맺어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해석들은 동일한 수학에서 출발하고 동일한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말하는 세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아직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해석들이 동일한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실험으로 어떤 해석이 맞는지 구별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다. 보통 경쟁하는 이론들은 서로 다른 예측을 하고 실험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판가름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소름 돋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리학이 우주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확정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수학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 반도체, 레이저, MRI, 원자시계 같은 현대기술 전부가 양자역학 위에 서 있다. 양자역학의 수학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작동한다. 하지만 그 수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우리는 우주를 예측하는 법을 알지만 우주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탐욕감이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양자역학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한 이 말들이 과장이 아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말하는 세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두 번째 역설, 양자얽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양자얽힘의 소름 돋는 함해 중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다.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실험실에서 구현된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사람이나 물체를 순간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자 상태, 즉 입자의 양자 정보를 다른 곳으로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두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고 하나는 송신자에게, 하나는 수신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송신자가 전송하고 싶은 정보를 가진 세 번째 입자를 자신의 얽힌 입자와 함께 측정한다. 이 측정 결과를 고전적인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는 자신의 얽힌 입자에 그 결과를 적용해서 원래 세 번째 입자의 양자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자 정보는 사실 얽힘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측정 결과라는 고전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은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빛보다 빠른 전달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1997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구현된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이후 거리가 점점 늘어났다. 2017년에는 중국이 지상과 위성 사이에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실현했다. 거리는 약 1400km였다. 이것은 양자 인터넷의 첫걸음이다. 양자 인터넷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해진다. 양자 암호화는 도청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양자 상태를 측정하면 그 상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도청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이것이 양자 암호화의 원리다. 하지만 양자 얽힘의 더 깊은 함의는 기술적 응용을 넘어선다. 앞서 말했듯이 공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후안 말다세나가 1997년에 발표한 ADS-CFT 대응관계라는 이론이 있다. 이것은 이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이론은 중력을 포함한 3차원 공간에서의 물리가 중력이 없는 2차원 경계에서의 물리와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홀로그래픽 원리라고도 한다. 홀로그래픽 원리가 맞다면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은 사실 2차원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 마치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에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듯이. 그렇다면 공간의 한 차원은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는 더 근본적인 2차원 세계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경험하는 공간의 깊이, 즉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는 착각일 수 있다. 3차원이라는 우리의 공간 인식이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홀로그래픽 원리에서 공간의 창발이 양자 얽힘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2차원 경계에서 두 점이 얽혀 있을수록 3차원 공간에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 즉 공간적 거리가 얽힘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얽힘이 없으면 공간이 없다. 공간은 얽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 이 물체까지 2m라는 거리. 그것이 실제로는 그 물체와 당신 사이의 양자 얽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어떤 기분인가? 세 번째 역설, 불확정성 원리로 다시 돌아와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불확정성 원리가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 중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영점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다. 절대 영도, 즉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입자들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다. 완전히 정지한다면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절대 영도에서도 입자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한다. 이것이 영점 에너지다. 이 영점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총량은 어마어마하다.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진공의 영점 에너지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에너지보다 수백 자순배나 크다. 이것이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왜 이 거대한 영점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관측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우주 상수 문제 또는 진공 에너지 문제라고 한다.
이론이 예측하는 값과 관측값 사이의 차이가 10에 120승 정도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이 가장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다중우주의 증거라고 말한다. 우리 우주에서 우주 상수가 관측되는 값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우연히 그런 값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류 원리라고 불리는 이 논증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들이 많다.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한다면 우리 우주는 특별하지 않다.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은 그냥 우연이다. 생명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만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름 돋는 이유는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 때문이다. 우리 우주가 특별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우주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경이로울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에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생명이 생겨나고 의식이 생겨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성이 생겨난 것, 그리고 그 지성이 자신을 낳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은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가.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가 별을 연구한다. 빅뱅에서 비롯된 우리가 빅뱅을 이해하려 한다. 양자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양자법칙을 발견한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은가? 이제 이 세 가지 역설이 연결되는 더 큰 그림을 보자. 이 역설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더 큰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계관, 즉 고체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결정론적이고 시간에 따라 일방향으로 흐르는 세계, 그 세계는 근본적인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채택한 편의적 표상일 수 있다. 실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비국소적이다. 우리가 고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빈 공간이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의 크기에 비해 전자가 도는 궤도는 거대한 빈 공간이다. 원자 핵을 농구공 크기로 키우면 전자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 돌고 있다. 그 사이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당신이 만지는 단단한 책상은 거의 빈 공간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도 진짜 비어있지 않다. 0점 에너지와 진공 요동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우주의 모든 공간, 당신 방 안의 공기도, 당신 몸속의 세포 사이의 공간도 모두 양자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도 수십억 년 전 죽은 별에서 왔다. 당신 몸의 탄소는 약 100억 년 전 어느 별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철분은 초신성 폭발에서 나왔다. 당신은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른다. 당신은 양자역학적 존재다.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언가를 바꾸는가? 당신이 당신의 몸,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고립된 개체라는 생각이 어쩌면 매우 제한된 관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제 세 가지 역설이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되 이번에는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 첫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관찰되지 않은 우주는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달이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자역학은 어디에도 없다고 답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답한다. 이것이 상식과 얼마나 충돌하는지 느끼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방을 나가도 방은 거기 있다고.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당연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의문은 실험으로 뒷받침된다. 물론 거시세계에서 달의 위치는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 달을 이루는 수십 개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태양빛,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다른 천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측정당하고 있다. 디코히어런스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서 달의 양자적 불확정성은 측정 불가능하게 작다. 하지만 그것은 실용적인 이야기다.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달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양자역학을 따른다. 그리고 그 양자역학은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두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창발한 것이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양자 얽힘과 정보가 유력한 후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가장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의 경험 전부가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무언가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있는지, 이것이 경험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양자역학과 그것이 이끄는 이론들은 이 기본 틀 자체가 더 심층적인 현실의 표면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온도가 원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이듯이 공간과 시간도 더 근본적인 양자 구조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간과 시간이 없는 더 근본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학은 그것을 기술할 수 있다. 세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무에서 유가 가능하다. 완전한 아무것도 없음은 물리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양자역학의 법칙은 진공이 텅 빌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점 에너지, 진공 요동, 가상입자들의 생성과 소멸이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진공의 요동에서 우주가 탄생했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의 존재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하고 뭔가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양자역학 안에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 없고 따라서 뭔가가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면 왜 양자역학의 법칙이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이 남는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무한 회귀의 문제로 어느 단계에서든 답이 없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은 그 한계를 인정한다. 이제 이 세 가지 역설이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 역설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물리학의 최첨단에서 탐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중력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것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시세계와 중력을 완벽하게 기술한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충돌한다. 두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면 무한대가 나온다.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다. 스트링 이론, 루프 양자중력, 인과적 동학적 삼각분할 등 여러 접근법이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양자중력 이론은 없다. 양자중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블랙홀의 중심과 빅뱅의 시작점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가 된다.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한다. 특이점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이론들로는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의 시작을 이해할 수 없다. 양자중력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역설이 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역설이다. 스티븐 호킹은 1974년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쌍이 생성되고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호킹 복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호킹 복사는 무작위해 보인다. 블랙홀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관계없이 호킹 복사는 동일하다. 이것은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블랙홀 안에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유니타리성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다. 정보는 변환될 수 있지만 사라질 수 없다. 그렇다면 블랙홀과 양자역학 중 어느 것이 틀린 것인가?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이다. 스티븐 호킹은 말년에 자신의 원래 계산이 틀렸고 정보가 보존된다고 생각을 바꿨다. 하지만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홀로그래픽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표면에 인코딩되어 홀로그래픽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킹 복사가 이 정보를 천천히 방출한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 이유는 그것이 함의하는 것 때문이다. 우주의 정보가 공간의 표면에 저장된다면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 어쩌면 2차원 표면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 앞서 말한 홀로그래픽 원리와 연결된다.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양자 컴퓨터는 현재 가장 활발한 기술 개발 분야 중 하나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강력한 이유는 중첩 때문이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이거나 1이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병렬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론적으로 1000개의 큐비트는 2의 1000승가지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훨씬 크다.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 현재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 보안, 은행 시스템, 군사 통신 등이 기반하는 공개키 암호화는 매우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슈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소인수 분해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 반면 양자 암호화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도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청 시도 자체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탐지된다. 약물 개발, 재료과학, 인공지능, 금융 모델링 등 수많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는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하거나 기후변화를 막을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양자역학의 역설들, 즉 중첩, 얽힘, 불확정성에서 비롯된다. 그 소름 돋는 물리학이 현실 세계를 바꿀 기술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자. 이 세 가지 역설들이 말해주는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나, 현실은 관찰자에 의존한다. 관찰 독립적인 절대적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항상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둘, 현실은 연결되어 있다. 돌리는 환상이거나 적어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 현실은 열려 있다. 미래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창조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통찰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자.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당신이 가능성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형성한다. 연결이 근본적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의 부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현재라도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적용일 수 있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설들이 가르쳐주는 더 깊은 진실들, 즉 현실의 유동성, 연결의 근본성, 가능성의 개방성은 과학적 사실로서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역설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양자역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당신은 수조 개의 원자들이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그 원자들은 분명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갖지 않는다. 그 원자들은 우주 전체와 얽혀 있을 수 있다. 그 원자들이 모여 만든 당신의 뇌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그 의식이 무엇인지는 물리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의식은 물질적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는 의식이 먼저 있고 물질은 그것의 표현인가? 이 질문은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곳에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이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탄생한 우주가 같은 법칙을 따르는 원자들로 만들어진 뇌를 통해 그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이 사실이 소름 돋지 않는가?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적 우주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우주는 관찰자가 없으면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다.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실제한다. 그리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있다. 우주와 관찰자는 서로를 만들어내는 순환적 관계다. 이것이 맞다면 정말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온다. 우주는 자신을 관찰할 존재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실제하게 됐다는 것이다. 빅뱅에서 시작해 수십억 년이 흘러 의식적 관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상태로 있었다. 우리가 나타남으로써 우주가 완성됐다. 이것이 과학인가, 형이상학인가?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양자역학은 이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실험적으로 검증됐지만 그것이 말하는 세계의 모습은 과학과 철학과 영성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닐스 보어가 한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다. 양자역학이 당신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실험으로 증명됐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 우주는 고체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결정론적인 곳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에 의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곳이다. 이 소름 돋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양자역학이 증명한 세 가지 역설의 교훈은 어쩌면 이것이다.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라. 분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연결을 보라.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잃지 마라. 이 우주는 경이로운 곳이다. 그것도 소름 돋을 만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양자역학이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단단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이다. 양자적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는 우리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 모델은 근사치다.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에는 충분히 좋은 근사치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세계를 경험하지만 그 세계는 우리의 뇌가 구성한 모델이다. 실제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흐릿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어쩌면 더 겸손해진다. 내가 보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열린 마음이 생긴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경이로워진다.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조금 더 실감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역설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이것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경이롭다. 그리고 그 깊이, 그 이상함, 그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탐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이 인간지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우주가 달라 보이는가? 이 방이 달라 보이는가? 당신 자신이 달라 보이는가? 달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 가지 역설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이루는 수조 개의 원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진동하고 있다. 불확정하게 연결되어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우주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사실이 소름 돋지 않는가? 이것이 양자역설 세 가지가 직면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탐구는 계속된다. You said, тут не 25K. Продолжай с того места. 이 문제를 우주 상수 문제 또는 진공 에너지 문제라고 한다. 이론이 예측하는 값과 관측값 사이의 차이가 10에 120승 정도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이 가장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다중우주의 증거라고 말한다. 우리 우주에서 우주 상수가 관측되는 값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우연히 그런 값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류 원리라고 불리는 이 논증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들이 많다.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한다면 우리 우주는 특별하지 않다.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은 그냥 우연이다. 생명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만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름 돋는 이유는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 때문이다. 우리 우주가 특별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우주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경이로울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에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생명이 생겨나고 의식이 생겨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성이 생겨난 것, 그리고 그 지성이 자신을 낳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은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가.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가 별을 연구한다. 빅뱅에서 비롯된 우리가 빅뱅을 이해하려 한다. 양자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양자법칙을 발견한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은가? 이제 이 세 가지 역설이 연결되는 더 큰 그림을 보자. 이 역설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더 큰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계관, 즉 고체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결정론적이고 시간에 따라 일방향으로 흐르는 세계, 그 세계는 근본적인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채택한 편의적 표상일 수 있다. 실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비국소적이다. 우리가 고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빈 공간이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의 크기에 비해 전자가 도는 궤도는 거대한 빈 공간이다. 원자 핵을 농구공 크기로 키우면 전자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 돌고 있다. 그 사이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당신이 만지는 단단한 책상은 거의 빈 공간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도 진짜 비어있지 않다. 0점 에너지와 진공 요동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우주의 모든 공간, 당신 방 안의 공기도, 당신 몸속의 세포 사이의 공간도 모두 양자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도 수십억 년 전 죽은 별에서 왔다. 당신 몸의 탄소는 약 100억 년 전 어느 별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철분은 초신성 폭발에서 나왔다. 당신은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른다. 당신은 양자역학적 존재다.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언가를 바꾸는가? 당신이 당신의 몸,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고립된 개체라는 생각이 어쩌면 매우 제한된 관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제 3가지 역설이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되 이번에는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 첫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관찰되지 않은 우주는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달이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자역학은 어디에도 없다고 답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답한다. 이것이 상식과 얼마나 충돌하는지 느끼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방을 나가도 방은 거기 있다고.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당연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의문은 실험으로 뒷받침된다. 물론 거시세계에서 달의 위치는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 달을 이루는 수십 개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태양빛,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다른 천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측정당하고 있다. 디코히어런스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서 달의 양자적 불확정성은 측정 불가능하게 작다. 하지만 그것은 실용적인 이야기다.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달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양자역학을 따른다. 그리고 그 양자역학은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두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창발한 것이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양자 얽힘과 정보가 유력한 후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가장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의 경험 전부가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무언가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있는지, 이것이 경험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양자역학과 그것이 이끄는 이론들은 이 기본 틀 자체가 더 심층적인 현실의 표면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온도가 원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이듯이 공간과 시간도 더 근본적인 양자 구조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간과 시간이 없는 더 근본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학은 그것을 기술할 수 있다. 세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다. 무에서 유가 가능하다. 완전한 아무것도 없음은 물리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양자역학의 법칙은 진공이 텅 빌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0점 에너지, 진공 요동, 가상입자들의 생성과 소멸이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진공의 요동에서 우주가 탄생했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의 존재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하고 뭔가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양자역학 안에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 없고 따라서 뭔가가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면 왜 양자역학의 법칙이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이 남는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무한 회귀의 문제로 어느 단계에서든 답이 없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은 그 한계를 인정한다. 이제 이 3가지 역설이 현대 물리학의 최전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 역설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물리학의 최첨단에서 탐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중력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것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시세계와 중력을 완벽하게 기술한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충돌한다. 두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면 무한대가 나온다.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다. 스트링 이론, 루프 양자중력, 인과적 동학적 삼각분할 등 여러 접근법이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양자중력 이론은 없다. 양자중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블랙홀의 중심과 빅뱅의 시작점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가 된다.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한다. 특이점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이론들로는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의 시작을 이해할 수 없다. 양자중력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역설이 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역설이다. 스티븐 호킹은 1974년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쌍이 생성되고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호킹 복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호킹 복사는 무작위해 보인다. 블랙홀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관계없이 호킹 복사는 동일하다. 이것은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블랙홀 안에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유니타리성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다. 정보는 변환될 수 있지만 사라질 수 없다. 그렇다면 블랙홀과 양자역학 중 어느 것이 틀린 것인가?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이다. 스티븐 호킹은 말년에 자신의 원래 계산이 틀렸고 정보가 보존된다고 생각을 바꿨다. 하지만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홀로그래픽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표면에 인코딩되어 홀로그래픽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킹 복사가 이 정보를 천천히 방출한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 이유는 그것이 함의하는 것 때문이다. 우주의 정보가 공간의 표면에 저장된다면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 어쩌면 2차원 표면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 앞서 말한 홀로그래픽 원리와 연결된다.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양자 컴퓨터는 현재 가장 활발한 기술 개발 분야 중 하나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강력한 이유는 중첩 때문이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이거나 1이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병렬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론적으로 1000개의 큐비트는 2의 1000승가지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훨씬 크다.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 현재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 보안, 은행 시스템, 군사 통신 등이 기반하는 공개키 암호화는 매우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슈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소인수 분해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 반면 양자 암호화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도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청 시도 자체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탐지된다. 약물 개발, 재료과학, 인공지능, 금융 모델링 등 수많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는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하거나 기후변화를 막을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양자역학의 역설들, 즉 중첩, 얽힘, 불확정성에서 비롯된다. 그 소름 돋는 물리학이 현실 세계를 바꿀 기술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자. 이 세 가지 역설들이 말해주는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나, 현실은 관찰자에 의존한다. 관찰 독립적인 절대적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항상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둘, 현실은 연결되어 있다. 돌리는 환상이거나 적어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 현실은 열려 있다. 미래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창조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통찰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자.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 당신이 가능성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형성한다. 연결이 근본적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의 부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현재라도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적용일 수 있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설들이 가르쳐주는 더 깊은 진실들, 즉 현실의 유동성, 연결의 근본성, 가능성의 개방성은 과학적 사실로서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역설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양자역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당신은 수조 개의 원자들이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그 원자들은 분명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갖지 않는다. 그 원자들은 우주 전체와 얽혀 있을 수 있다. 그 원자들이 모여 만든 당신의 뇌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그 의식이 무엇인지는 물리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의식은 물질적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는 의식이 먼저 있고 물질은 그것의 표현인가? 이 질문은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곳에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이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탄생한 우주가 같은 법칙을 따르는 원자들로 만들어진 뇌를 통해 그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이 사실이 소름 돋지 않는가?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적 우주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우주는 관찰자가 없으면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다.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실제한다. 그리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있다. 우주와 관찰자는 서로를 만들어내는 순환적 관계다. 이것이 맞다면 정말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온다. 우주는 자신을 관찰할 존재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실제하게 됐다는 것이다. 빅뱅에서 시작해 수십억 년이 흘러 의식적 관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잠재적 상태로 있었다. 우리가 나타남으로써 우주가 완성됐다. 이것이 과학인가 형이상학인가?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양자역학은 이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실험적으로 검증됐지만 그것이 말하는 세계의 모습은 과학과 철학과 영성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닐스 보어가 한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다. 양자역학이 당신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실험으로 증명됐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 우주는 고체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결정론적인 곳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에 의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곳이다. 이 소름 돋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양자역학이 증명한 세 가지 역설의 교훈은 어쩌면 이것이다.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라. 분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연결을 보라.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잃지 마라. 이 우주는 경이로운 곳이다. 그것도 소름 돋을 만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양자역학이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단단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이다. 양자적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는 우리에게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 모델은 근사치다.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에는 충분히 좋은 근사치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세계를 경험하지만 그 세계는 우리의 뇌가 구성한 모델이다. 실제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흐릿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어쩌면 더 겸손해진다. 내가 보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열린 마음이 생긴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경이로워진다.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조금 더 실감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역설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이것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경이롭다. 그리고 그 깊이, 그 이상함, 그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탐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이 인간지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우주가 달라 보이는가? 이 방이 달라 보이는가? 당신 자신이 달라 보이는가? 달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 가지 역설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이루는 수조 개의 원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진동하고 있다. 불확정하게 연결되어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우주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사실이 소름 돋지 않는가? 이것이 양자역설 세 가지가 직면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Там гонун кесок танда. You said, тут не 25К. Продолжай с того места.